전쟁이 이제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벌써 이제 한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매번 미디어에서도 똑같은 얘기, 뭐 전쟁이 언제 끝나냐,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는 이 뉴스를 팔로우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쯤 진행이 됐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이란 전쟁 전문가 김동환 선생님 모시고서 이 전쟁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 건가, 또 우리 투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올릴 수 있을까? 또 떨어지나?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란 전쟁,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할 것 같으면서도 또 안 하고, 뭐, 이란 내부에서도 뭐 갈등이 좀 심하다. 그 SNS 보면은, 약간 이란 혁명 수비대 수장 한번 날려버리겠다. 뭐, 음, 이런, 뭐, 뉴스까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네. 굉장히 계속 교착된 것 같아요. 이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근데 보시나요? 제 입장에서는, 이번 주가 제일 흥미진진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음, 왜냐면 저는 저 약간 이제 밀리터리 덕후 기질이 약하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치잖아요. 전쟁을 하면.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또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막 공습하고 막 이런 거는 이게 뭔가 공습이 다 때려 부시는데 뭘 분석하기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런데 이번 주에부터 되게 그 아기자기한 그 여러 국면에서의 변화들이 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음. 저는 이번 주가 되게 흥미로운 한 주였고 아마 다음 주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뉴스들 있었는지 한번 뽑아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란 지도부에서 이제 굉장히 갈등이 많다라는 좀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와 또 이런 강경파와 결국 협상파 이 두 가지 어떤 집단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빨리 정리하고 합의 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종전이 끝나지 않아서 투자 시장은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화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크립토컨트 분석에 따르면 현물 매수가 우위 전환했다. 근데 이 글을 좀 살펴보면 이제 가격이 상승할 때 리테일 투자자들이 이제 따라 붙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크립토컨트의 이제 주기영 이제 대표님 유료 채널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이 바뀌는 변곡점은 아니다. 다만 하락장의 반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가격대가 뭐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의견을 줄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센티먼트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국내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드디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사실 국내 거래소의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최악이었죠. 최저점을 이제 기록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코인을 안 한다. 국장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트코인에 대한 이 어떤 상승세도 없었고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내 거래소에 자금이 조금씩 유입을 되면서 다시 또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세를 좀 몰아서 앞으로 좀 코인 시장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한 주간 이제 순유입 살펴보면요,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자금이 이번 주에 유입이 됐습니다. 스트레티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금,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또 투입했고, 비트코인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살펴보면 이번 주에는 유입이 들어왔으나 좀 규모가 커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좀 저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이더리움 재단에서 비트마인한테 장외 거래로 1만 개의 이더리움을 매도했다는 좀 소식을 알렸습니다. 1만 개 정도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더리움 재단이 장외 거래로 매도했다는 소식 자체를 악재로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언제 다시 수급이 붙을지 우리 한번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또 이란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 동아님께서 이번 주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부터는 전쟁의 양상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주에 제일 중요한 기사가 뭐 세네 개 정도가 딱 잡히는 주가 있고 안 잡히는 주가 있어요. 그래서 잡히는 주는 설명하기가 되게 편해요.
흐름대로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근데 안 잡혔다는 거는 이 얘기도 나왔다가 저 얘기도 나왔다가 뭐 중요한 얘기 자체가 없는 주도 있고 여튼 그렇단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좀 주목되는 기사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이터에서 4월 24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기사예요.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이란 봉쇄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이제 봉쇄하는 걸 넘어서 지금 사실상 전 세계 해상 차단 작전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미국 해군 허가 없이는 호르무즈에서 이란 배는 어디로도 항해를 할 수가 없다. 거꾸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다 차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 봉쇄는 사실 이란 경제와 연결이 된 글로벌 물류를 동시에 이제 압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나라들이 중국, 인도, 러시아 뭐 이런 곳들이겠죠. 그래서 뭐 가령 뭐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 같은 경우는 이란에서 중국으로 직수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를 한번 거쳐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점점 확장되는 봉쇄를 눈치를 채고 사실 이란에서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 직후에 돈만 막 드립다 많이 쓰고 폭탄 다 때려 부었는데 이란이 뭐 전혀 뭐 더 부셔보던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 역봉쇄를 한 이후부터 약간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이란의 반응이. 그래서 슬슬 미국이 좀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뭔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기자회견 했었는데 그때도 옛날보다 확연하게 거짓말이 줄었어요. 이 트럼프는 자기가 자신 있을 땐 거짓말 안 합니다. 잘.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뭐 유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올랐던데 그 얘기가 뭐냐면 유가가 물론 많이 올랐지만 주식시장도 아직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버티고 있고 미국 경제 괜찮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앞으로 더 봉쇄 작전을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이런 전쟁이 그러면 4월을 넘어서 그러면 5월에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기사가 이번 주에 나온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기사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것도 로이터로 제가 기억하는데 국무부의 법률 고문 리드 루빈스타인이라는 양반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공식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냈냐면 미국과 이란의 지금 다툼, 미국의 군사작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군사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군사작전이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1979년에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1979년부터 이란이랑 우리는 장기적으로 계속 충돌을 해왔고 지금 이 군사작전도 그 연장선상이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973년에 전쟁권한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해요. 근데 의회 승인이 없어도 짧게는 60일, 길게는 90일까지는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 2월 28일에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60일이면 5월 1일부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안 남았죠. 일주일 남았잖아요. 5월 1일이면.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의회 승인을 받을 생각이 없거든. 의회에서 승인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길까? 그래서 이제 예상됐던 방법이 2가지였어요. 하나는 지상군을 진입시키는 거예요. 원래 60일인데 아까 제가 길게는 90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90일을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지상군이 투입이 돼서 이 지상군이 안전한 철수를 해야 될 때는 30일을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지금 각이 항공모함 세대 다 모아놨고 지금 뭐 상륙작전 펼 수 있는 군인들도 많이 갖다 놨고 이거 지상군 넣지 않겠냐라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사실 이제 리드 루빈스타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우기든지 이거는 전쟁이 아니다. 이 리드 루빈스타인 말처럼 그리고 지금 휴전 중이잖아. 전쟁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우기든지 아니면 지상군을 넣던지 둘 중에 하나고 지상군을 넣게 되면 확전임과 동시에 사람이 죽을 거고 전쟁이 빨리 안 끝날 거니까 위험자산 가격에는 안 좋겠죠.
그래서 좀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리드 루빈스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일단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이걸 계속 우길 수가 있는 거지. 장기 충돌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근데 그럼 이게 먹힐 거냐? 지금 이제 로이터에서 요 소식을 전하면서 당연히 이 의견이랑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이 국제법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했겠죠. 그래서 100명 이상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이 미국의 전쟁 개시가 이미 이걸 전쟁이라고 규정을 했고, 이 전쟁 개시가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비판을 연판장 돌려가지고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연서명 해가지고. 그리고 요 전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국무부 법률 고문 맡았었던 브라이언 피뉴 케인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도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니네 뭐 공습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트럼프 스타일은 일단은 그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너 핵미사일 쏠 생각 있어?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미친 거 아니냐고, 저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트럼프는 더 이상의 확전을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죽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간 선거에 치명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조이기로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쇄와 여러 가지 제재와, 그리고 이제 5월 중순이면 또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정상회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렇게 봉쇄하다가 그쪽으로 싹 무게중심을 옮기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항공모함이야 어차피 배 위에 떠 있는 거고, 거기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미국이 돈을 더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단 지금은 그런 상태고, 다만 여기서 조금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란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제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운을 뗀 거고, 리드 루빈스타인은 이거는 전쟁 아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 방향을 아마 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회나 어떤 뭐 법률 전문가들이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막 얘기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정리가 될지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이제 다음 달 이제 한 중반 정도 하잖아요. 한 14, 15일 정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만약에 이 전쟁이 계속 길어졌을 때 그 회담에도 좀 영향을 좀 끼칠까요? 그거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전쟁을 하면서 회담을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좀 난처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상회담 전까지. 좋습니다. 이제 1년 만에 다시 이제 찾아온 제재의 계절이다. 이란의 핵심 수입원이 원유 수출을 이제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지금 가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피해가 또 중국으로 또 번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동원님? 일단 뭐 작년에 있었던 관세 전쟁, 뭐 미국에서도 숨기지 않았고, 뭐 지금 1년 지나 보니까 중국을 어떻게 조져볼까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 이제 실패한 제재였는데, 이게 결국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지금 미국이 이란산 원유 운송에 관여한 해운사랑 유조선을 싹 다 뒤졌어요. 40개 정도를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걔네랑 중국 다롄에 그 정유사가 헝리석화라는 데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도 같이 제재 대상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은 예전부터 제재를 받고 있었고, 이란과 제재를 지키지 않고 뭔가 거래를 하는 곳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이제 2차 제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집행한 적은 없어. 왜? 이란한테 제일 석유를 많이 거의 유일하게 이란 석유를 싹쓸이하는 나라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물론 이제 이란의 핵심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끊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미국이 호르무즈 앞바다에 진치고 유조선 못 지나가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란을 넘어서서 중국이랑 또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고요. 이 얘기했던 헝리석화 같은 경우는 다롄에 정유 시설을 갖고 있어요. 하루에 한 40만 배럴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럼 꽤 큰 거예요. 이란에서 최근에 나가는 3월에 나가는 게 한 하루에 170만 배럴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를 그 회사 혼자서 점유할 수 있는 거니까 꽤 큰 거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 이란에서 중국으로 가는 석유가 이란산으로 해서 중국으로 수입된다기보다는 말레이시아를 살짝 거쳐서 거기서 세탁을 한번 한 다음에 원산지를 바꿔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걸 저도 알고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근데 한 번도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적은 없어요. 근데 삼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미국이 이 부분을 건드린다면 이거는 그냥 이란이랑 미국이랑 둘이서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걸 넘어서 다시 미국이랑 중국이랑 경제 갈등으로 좀 번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유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근데 비트 가격은 같이 올라갔거든요. 소폭이긴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더는 4% 떨어지고 솔라나는 3% 떨어지고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꼬라박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좀 버텼는데, 만약에 이런 새로운 어떤 갈등이 생겨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도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근데 요게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국이 이런 메시지를 낼지 어쩔지는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어떤 미국이 이런 제재를 이제 가한다면 결국에는 이란 전쟁에서 중국까지 뭔가 갈등이 번지는 거고, 그러면 전체 어떤 경제 자체가 좀 불안해질 수 있다. 유가가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고, 지금도 $100 이상 위에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동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보세요? 가령 이란이 지금 두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금요일부터 시작된 군사작전이 있어요. 헤즈볼라가 다시 이스라엘한테 시비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약간 의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개깡패짓을 했었는데, 지금 헤즈볼라와 친이란 민병대 뭐 이런 애들이 계속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미군과 이스라엘을. 무력 마찰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진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은 또 이 스팀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석기 시대 얘기 다시 하고 있고 막 그런데 국무부 장관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금 헤그세스가 아까 소개했던 기사 보시면 기자회견 할 때 호르무즈에 기뢰 한 번만 더 깔면 휴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란이 호르무즈에 기뢰 또 던지려고 하면 바로 격침시키라는 명령을 또 내렸어요. 만약에 호르무즈에 뭘 하면 그거는 이란이 잘못해서 휴전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이란이 피해자의 입장이 되고 싶은데, 자기가 호르무즈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자기의 프록시, 그러니까 자기의 이 똘마니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자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게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재협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뭔가 명분이 생기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이제 이란이 또 최근에 협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르무즈 밑으로 배만 그 길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해적 케이블이 지나가요. 인터넷선. 그때 굵은 거 있잖아, 인터넷선. 태평양 같은 데서 이렇게 미국의 한국 태평양 지나가지고 일본, 한국하고 이제 우리 유튜브가 보는 것도 그 선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로 들어오는 선을 페르시아만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제 같이 공유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UAE 뭐 이런 국가들이 다 그걸로 인터넷 봐요. 근데 그 선을 끊어버리면 인터넷이 이제 어려워지겠지. 물론 이제 유럽에서도 인터넷 뭐 이어다 쓸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 선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기본적인 인프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란이,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안 치는데 이란이 먼저 치게 되면 중국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아져요. 이란이 잘못한 거잖아. 이란이 해적 케이블 자른다? 그러면 중국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기가 어려워. 중국 입장에서는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그냥 다 소중해. 그리고 인프라도 다 깔아줬어요, 중국은. 이란만 특수관계가 아니야. 근데 이란이 급하니까, 아 그래?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약간 이 정도의 스탠스였다고 보시면 되고, 가령 근데 이란 도와준다고 해서 나머지 중동 국가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결정을 중국이 할 수가 있냐? 없거든.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란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미국의 어떤 중국, 대중국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란이 책 잡힐 행동을 뭔가 한다. 그러면 미국은 더 신나가지고 이제 막, 야, 이거 이란 도와주는 국가들 다 이름 내가 한번 적어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뭔가 중국이 메시지를 내야만 하겠죠. 가령 이란 보고, 야, 니네 그냥 협상해. 라고 하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그 압박이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 중국이 손절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이란에서 원유를 받아가지고 쓰고 있잖아. 근데 미국이 여기서 봉쇄를 계속하면서 안 해준다? 그러면은 중국은 이 중동산 원유를 가져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중동산, 그러니까 원유라고 해서 모든 지역의 원유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는 황 함량이 달라요. 황 함량이 다르면 정유할 때 써야 되는 세팅 값이 엄청 달라진대요. 러시아에서 오는 거는 황 함량이 적고 중동산은 황 함량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란은 황 함량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정유할 때 황 따로 뽑아가지고 황 관련 이제 뭐 제품도 만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중국에선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정을 빨리 해야 돼요. 이란에서 원유를 계속 못 받으면 그걸 디폴트로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더라고. 이란이랑 중국이랑 엄청난 깐부라서 아니야. 이란은 원래 친미 국가였어. 막 지금 이렇게 신정체제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표적인 중동의 친미 국가였고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제재를 받고 미국이 못 살게 굴고 이스라엘이 못 살게 굴고 하니까 중국 쪽으로 붙은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얘기가 되게 길어졌는데 지금 앞으로는 일단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전쟁이 아니라 다시 외교전, 어떤 이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다툼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란이 여기서 뭔가 발을 한번 삐끗하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절당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고립되는 거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뭐 이런 어떤 정세 속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다음 주 한번 봐야겠지만 비트코인 이 추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중간 위에서 두 번째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입니다. 보시면 나스닥은 이번 주에 약간 올라갔는데 비트코인은 거의 이제 횡보했죠.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금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나스닥이 거의 1% 이상 올랐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거의 이제 보합이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쟁 직후에 지금 17%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나스닥 100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여기서 횡보를 했으니까 바닥을 다지고 다시 8만 달러를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원유 가격이 이번 주 내내 올랐다 했잖아요. 금 같은 경우는 보면 맨 밑에 노란색이 금인데 이거는 횡보라기보다는 우하향하고 있죠.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원유가 오르는데 비트코인이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약간 비정상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악재가 하나 있는데요. 다음 네. 악재가 하나 있는데 클라리티 법안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마 5월 달 안에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캐비노시 청문회가 갑자기 껴드는 바람에 원래 4월 마지막 주에 클라리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게 이제 5월로 넘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한 사법 처리 기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금요일에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탐 틸리스라고 하는 의원이 그 공화당 의원인데 연준 사람들을 사법 처리한다라고 하면 나는 이 캐비너시의 임명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게 되게 긴장감이 있었던 거거든. 왜냐면 이 사람이 찬성표를 안 주면 12대 10이라서 통과가 안 돼요. 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를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 조치를 금요일에 트럼프가 취했기 때문에 사실 캐비너시 자체는 잘하면 5월 15일 이전에 승인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취임을 하면 되니까. 근데 다만 클라리티 법안의 전망은 좀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5월 달에 첫 주가 휴무고 마지막 주도 미국 상원 휴무예요. 그래서 2주, 3주, 2주 안에 두 번째 주와 세 번째 주 안에 요게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쉽지가 않다. 지금 볼 때는 거의 6월 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6월 달에 통과가 안 되면 이제 올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 요렇게 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이후에는 또 한 달 휴가 가잖아요. 그게 그렇죠. 언젠가요? 그게 7월인가요, 그게? 7월인가? 하여튼 근데 네. 그때부터는 중간 선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6월인가 7월 달에 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계신 분들이 다 지역구 내려가 있어. 근데 그때 이제 미국도 똑같겠지. 그러면 뭔가 좀 여의치 않을 거고. 그리고 은행에서 지금 아주 시원하게 지금 클라리티 초안에 대해서 뭐 오케이 사인을 내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딴지 걸 거 없나? 약간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좀 불투명합니다. 네, 클라리티 법안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5월 지나고 나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신기했던 거는 현물 ETF 굉장히 수급이 좋았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좀 들어왔는데, 동환님은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거의 10일째 순유입입니다. 순유출이 없었어. 거의 10일째. 그 비트코인 가격이 왜 잘 버텼냐? 순유입이 계속 들어와서 그래요. 근데 다음 주에 ETF에서 만약에 순유출이 나온다?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잘 버틸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또 뭐 알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에 순유출이 보란 듯이 찍힌다? 그러면 센티멘트가 되게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던 ETF가. 그리고 이제 월요일 정도 되면 스트래티지가 이번 주에 얼마 샀는지 나오잖아요.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3만 개 샀으니까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는 매수였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게 애매하거든요. 이거 제가 쭉 설명했죠, 지금. 그러니까 이 전쟁이 길어지면 비트코인한테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야.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익숙해지면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미 익숙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전쟁이 길어진다라는 뉴스는 유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장기채 금리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금리나 못하는 거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누가 주식해? 안 하지. 그죠? 그리고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선호도가 줄어들면서 비트코인에서 돈이 또 빠지는 거지. 그런 아주 정석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다. 다만 우리는 또 어떤 추세들을 또 좀 봐야 되냐면, 지금 전쟁 이후에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어. 그리고 8만 달러 근처까지도 올라갔다라는 거는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전쟁 와중에 금은 저 밑에 가서 빌빌거리고 있는데 비트코인 혼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조금 신기한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이 계속되는지 봐야 되고, 순유입이 계속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흐름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8만 달러를 넘어서야 돼요, 다음 주에는. 안 그러면 흐름상 꺾이는 흐름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볼 때 요즘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생겼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한 달 전에 올려드렸던 우선주의 거래량에 따라서 이제 스트래티지가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STRC의 이 거래량이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4월 달에 거의 뭐 올타임 하이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선주의 배당 자체를 11.5% 주다 보니까 수급이 많이 이제 쏠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스트래티지는 자기네들의 우선주를 시장에 매도하고, 또 레버리지 레시오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주도 이제 매도해서 자금 마련해갖고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건데, 이 추세가 또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다음 주에 팔로우업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화면을 다시 좀 띄워드렸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란 전쟁, 미국 전쟁, 미국하고 이란 전쟁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중국 외교까지 이제 건드리는 사안으로 번지는지, 이거를 이제 포인트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동아님 생각하시기에 다음 주에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시나요? 뭐 롱과 뭐 숏, 뭐 하락 상승과 하락 이 정도 선에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 텍스데이 그 여파가 끝났어요. 돈이 풀리는 구간이긴 해요.
미국의 재무가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구간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돈이 코인으로 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뭐 간접 흡연하듯이 조금이라도 냄새를 맡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계속 롱뷰였어요. 최근에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되게 울퉁불퉁하지만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래서 다음 주도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동아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매크로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 근데 저 되게 재밌었어요. 또 뭐가 재밌었냐면, 나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결국 중국어로 번지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 몰랐던 사실이기도 하고, 또 이게 결국에는 요거 앞두고서 어느 정도 또 좀 자기 스탠스를 좀 이렇게 확고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곧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본방송 녹화할 땐 얘기 안 했지만, 이란이 지금 이제 러시아를 찾아갔어요. 그거 자체가 되게 쎄한 신호예요. 왜? 푸틴 형님한테 가서 이게 읍조리는 거야? 아니면 뭐예요? 이게? 러시아는 이란한테 있어서 첫 번째 음. 카드가 될 수 없어요. 이란이 사실 호르무즈 통행료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 이제 중국 바락이야, 이란은. 중국밖에 없어. 아니, 러시아는 도와줄 수도 없어 사실 지금. 근데 왜 러시아를 갔겠어요? 중국이 손절당한 거고. 야, 중국이야, 니네 너무 부담스러워. 야, 연락하지 마. 이러지 않았을까? 뭐 제가 생각할 땐 그건데. 약간 일식당했구나. 약간 카톡 보냈는데 일이 없어지지 않아. 막 이런 느낌이나 보네.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물론 중국은 원유를 싸게 사면 좋겠지. 근데 중국에게 이 중동산 원유를 사는 거는 싸고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란이 이제 제재 받아서 그동안에는 이란 쪽에서 샀어. 근데 이란 쪽에서만 산 것도 아니야. 중국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샀어요. 그 페르시아만에 있는 다른 나라들 있잖아. 뭐 이라크나 쿠웨이트나 이런 데서 샀단 말이야, 다. 근데 이게 갑자기 호르무즈 막히고, 그리고 호르무즈는 이란이 막아버리고,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이란 배는 미국이 막아버리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원유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니 우리는 그냥 다 같이 잘 지내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이 계속 지금 보여줬던 메시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국가 같은 모습을 오히려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많이 보여줬거든,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 되게 세탁을 잘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란이랑 엮인다. 그러면 되게 피곤해져요. 이게 쉽지 않나 보네, 지금 사태가.